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역사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대단원 1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중에서도요. 우리 소단원 2 근대개혁운동 세 번째 시간 구체적으로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요. 1. 갑오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 배웠던 사건들, 첫 번째로 배웠던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정치 엘리트들, 급진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3.1천하로 실패했죠. 자, 두 번째 배웠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동학 농민운동, 이 두 사건 모두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운동이었잖아요. 물론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개혁 모두 무엇을 외치고 있었어? 바로 불합리한 봉건체제로부터의 탈피, 즉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계속 보이고 있었잖아. 따라서 이러한 외침들이 결국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게 했다. 바로 갑오개혁이 추진됩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들어온 청군과 일본군. 농민군이 해산을 한 이후에 청하고 일본한테 군대 철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일본은요, 조선의 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일본의 압박을 거부하고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강제로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요. 이 김홍집을 내세워서 새 내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군국 기무처라는 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근대적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 개항 이후 세워진 개화 정책 추진 기구 기억나요? 바로 통이 기무하문. 근데 이제는 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에서 근대화 정책이 진행되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개혁을 갑오년 1894년 7월에 진행되어서요. 바로 갑오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본의 압박 속에서 시작은 했지만요. 이때는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 중이었어요. 청일전쟁 기억나죠? 그래서 일본이 이 개혁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고요. 실제로 김홍집을 중심으로 거의 독자적으로 개혁 정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즉 봉건 체제로부터 탈피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들이 단행됩니다. 이게 1차 갑오 개혁이고요. 청일 전쟁 중에 일어났다. 군국기무처에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전개된 갑오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먼저 정치 부분에서 왕실 업무와 나라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분리합니다. 또 과거제를 폐지해서요.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경제면에서는요. 예전에 의정부 6조 체제에서 호조라는 기구에서 담당했던 재정을요. 이제 탁지아문이라는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합니다. 재정을 일원화시킨다.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조세를 모두 돈으로 납부하게 해요. 또 은본위제 화폐 제도라고 해서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은본위제입니다. 사회면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갑오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신분제 폐지. 즉 몇천 년간 내려오던 이런 신분제가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합니다. 이거 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동학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 즉 봉건으로부터 탈피, 문벌과 계급이 타파되고 봉건적 신분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또 조혼,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폐지되고요. 연좌제 금지, 이런 사회 개혁안들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주장만 했던 거고요. 지금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을 통해서 법적으로 실행되는 거야. 역사적인 의의가 크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그 당시에는 비록 그 사건 자체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갑오개혁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갑오개혁의 바로 1차 개혁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자 이제 아예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차 개혁입니다. 즉 일본과 친한 급진 개화파, 그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에 가 있던 박영효 등을 귀국시켜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가서
종묘에 가서 개혁 정치 추진을 명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묘,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가서 보고하게 하는 거야. 개혁하겠다고. 이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진행됐던 2차 개혁은요.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간섭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사법권을 독립시키게 했다. 자, 이렇게 1차, 2차에 걸친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게 됐다 생각하면 돼요. 결국 일본은요,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결국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후에 그 대가로 바로 중국의 요동반도를 차지합니다.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억나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 중국 정벌하겠다라고 해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패했었죠. 근데 결국 이때 와서 이뤄내는 거죠. 중국 땅에 결국 일본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요동반도가 원래 자기 영역이라는 거야. 누가? 러시아가. 자, 당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가요. 프랑스랑 독일을 등에 업고 일본을 압박합니다. 야, 일본, 너네 맘대로 요동반도 먹겠다고? 안 되지. 누구 맘대로 요동반도를 먹어? 당장 뱉어내. 이러면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 요동반도를 뱉어내게 합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그러자,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무너뜨린 그 일본이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는 걸 정부가 본 거야. 그럼 어떡해? 잘하는 거 있잖아. 불러들이는 거. 러시아를 또 끌어들여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외세 불러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쵸?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러자 일본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지금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선을 이제 청나라한테서 간신히 떼어놨는데 다시 러시아가 끼어든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 화가 난 일본이 러시아를 불러들인 민비, 이 명성황후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사건을 을미년에 일어난 변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요. 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아직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잡아가서 죽여도 황당할 판에 한 나라의 국모를 그냥 이렇게 죽여버려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똑같은 체제로 빨리 개혁해라 라고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바로 을미개혁. 갑오개혁 이후에 다음 연도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이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의 근대화, 즉 일본과 같은 일본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는 뭘까요? 진짜 진심으로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버리기 쉽게.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그들과 같이 일본처럼 변형시켜서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특히 이 을미개혁 내용 중에서요. 단발령을 반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선의 민족 혼, 조선의 관습을 아주 하루아침에 강제로 바꾸려고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강경한 반대가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양반 유생들은 일반 농민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 을미사변으로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죽고요. 을미개혁으로 일본에 의해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 어떤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명성황후가 죽는 걸 봤잖아. 그치? 명성황후가 러시아 불러들여서 일본 견제하려다가 죽었잖아. 근데 고종은 지금 자신이 힘이 없어. 외세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자니 자기도 부인처럼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고종은요. 외세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들어가요.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를 당시에 아라사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그래서 아간파천. 이 아간파천으로 을미개혁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의 상황. 어때? 너무너무 안 좋죠. 자, 정리하면요. 갑오개혁, 을미개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요.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개혁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 군사제도의 개혁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한 토지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 일본의 의도가 뭐야? 정말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먹어버리기 쉽게,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들이 일부 반영되죠. 따라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근대적 제도를 수용해서 근대국가로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들, 앞 페이지 27페이지에 나온 가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하면 되고요. 다양한 사건들의 흐름, 이 흐름을 단계별로 파악하면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많은 사건들이 줄지어서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간파천 이후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도망간 고종, 이 이후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면서 이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근대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단체, 바로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